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다몽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만나 뵙는데요. 제가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듣기에 따라서 좀 더 섹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기가 나면 아마 좀 더 듣기가 좋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섹시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아주 섹시한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입니다. 화폐. 근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다녀오신 우리 허광일 위원장님께 간단한 보고를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있었던 북한 자유주간 성황리에 끝났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번에 그 미국을 출발하기에 앞서 우리 김성민 대표가 그쪽에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미국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가 우리한테 돌려주는 깊은 이 관심에 대해서 상당한 이런 위안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 하나하나 스케줄은 정말 미국 정계, 의회, 백악관, NSC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렸고 특히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 이상 북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미국 조야에서 의원들이라든가 그 보좌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NGO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국제고아로서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살아나는 길은 이제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결과적으로 세계 평화의 양심 앞에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핵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인권 이슈가 많이 밀린 것 같았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북한 자유주간을 보면 핵 이슈만큼이나 인권 이슈도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한다 그런 제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핵 이슈 때문에 인권 이슈를 덮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죠. 또 전략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전략을 잘 치고 나가서 오히려 역으로 인권 이슈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주제로 들어가는데 북한의 화폐, 북한의 돈. 사실 북한의 돈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백업을 하고 또 공급을 하는 그런 사회다. 이게 오래된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화폐 경제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업이라는 게 있어봤자 얼마나 초보적이겠나. 이게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북한 돈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근 한 20년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판이 좀 열린 것 같은데 그냥 북한 돈의 위상이랄까 가치가 어떤 식으로 변천되었는지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얘기를 들려주실 새로운 손님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총진에서도 살았고, 무산에서도 이제 살았고, 평양에서도 몇 년 정도 거기서 생활해봤던 경험이 있죠. 제가 오늘 이분을 모신 것은 사실 지금 서울에 살지도 않는데요. 지금 기차 타고 오시라고 한 것은 북한의 돈, 화폐, 특히 외화까지 상당히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김 박사님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또 보완을 해주실 좋은 분이십니다. 이분은 신분을 제가 좀 이렇게 공개하기 어려워서 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강 선생님 모시고 오늘 북한의 돈 문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북한의 화폐와 화폐 개혁입니다. 우선 북한은 화폐를요, 사전적 정의라서 조금 딱딱하긴 한데 상품 세계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주고 교환을 중개해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굳이 사전적 정의를 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짐작하시면 되고요. 또 북한에서는 화폐가 가치 척도의 유통수단, 축제수단, 지불수단 3개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 척도 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또 북한 돈의 가치라는 게 너무 형편없어서 세계 화폐로서의 기능도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은행 체계를 조금 살펴보면요. 보통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은행제가 아닌 단일은행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이 발권은행 기능과 함께 상업은행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극소수의 전문은행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금융이 일체화되어 있고 자금계획의 기초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발권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 전무분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은행 등 몇 개 특수은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중앙은행은 46년 1월 설립됐고 다른 은행을 지도 통제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본점을 두고 있고 각 지방에 총지점과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은 한 8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발권과 현금 유통, 또 무현금 결제, 국가 자금의 공급, 또 국가 수익금의 수납, 고정자산의 등록, 국가 보험 및 대부, 신용 업무, 그다음에 원해에 의한 통제라는 조금 특수한 용어가 있고요. 기금속 관리가 있습니다. 원해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재정은행 기관들을 통해서 수익금을 받아들이고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관 기업소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화폐적 통제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러시아에서 과거에 루블에 의한 통제 이런 것을 그대로 베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은행의 경우는 저마다 이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건데 무역은행, 대성은행, 금강은행, 고려상업은행, 조선하병은행 등등이 있습니다. 저금 제도를 보면 거의 강제저축의 성격이 강한데요. 보통저금, 준비저금, 정액저금, 그리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제저금 등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저금을 하거나 인출할 때 조선중앙은행 총지점 외에 우편 전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최신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은행이나 최신소에 예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금할 돈이 없을 뿐더러 돈을 예금하고 나면 자기가 찾고 싶을 때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 이제 은행에 예치한 돈이 있기도 하고 가끔 이제 해외에서 송금해 오는 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은행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일정액을 찾는 그런 일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예금 전액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사금, 이제 북한에 사금을 많이 취급하는데요. 사금이나 은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은행에 가져가면 그 액수에 상응하는 상품이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추첨제 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의외로 상당히 관심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금에 들면 그 이자는 따로 없다고 해요. 그러나 예금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서 당첨자에게 저금 청약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 북한 TV에서 실황 중계를 하기도 합니다. 환율을 보면은 공정 환율과 비공정 환율이 있는데요. 참고로 북한의 환율을 말씀드리면 공식 환율의 경우는 달러 대 북한 원화가 1달러가 한 100원에서 110원 정도로 되어 있고 시장에서 실제로 바꾸면 8,000원 이상이 됐죠. 이제 8,000원, 100원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니까 북한 주민들의 한 달 평균 임금, 북한에서는 생활비라고 하는데 한 달 평균 임금이 한 3,000원 정도 되죠. 그런데 1달러가 북한에서 8,000원 이상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폐의 종류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 단위를 쓰고 있고요. 보조화폐의 단위로 100분의 1 원에 해당하는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폐 종류로는 크게 일반 화폐와 특수화폐로 구분이 되고요. 일반 화폐는 다시 지폐와 주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폐는 이제 전부 9종인데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그러니까 최고액권이 5000원권이 됐죠. 아까 앞에서 제가 일반 주민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이 3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5000원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엄청난 고액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달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500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1947년 12월 최초 화폐 개혁 때 1원, 5원, 10원, 100원 네 종류로 시작을 했고요. 59년 2월에 50원권을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화폐는 92년 화폐 교환 때 나온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100원권이 최고액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500원권이 나왔고 1000원권과 5000원권은 2002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화는 1전, 5전, 10전, 50전 1원의 5종류가 있고 1전, 5전, 10전의 주화는 59년 화폐 교환 때, 또 50전 주화는 79년 4월에, 1원짜리 주화는 87년 10월에 각각 등장했습니다. 2002년 7월 1일 소위 이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 지폐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6종이 있었고요. 주화는 1전, 5전, 10전, 50전 이런 5종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일 조치로 국정 가격이 평균 한 20배 내지 25배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 5000원 등의 고액권이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1원짜리 이하의 주화는 거의 이제 쓰이지 않게 됐죠. 한 가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릴 것은 북한의 고액권이 등장할 때마다 김일성 초상이 들어가고 앞면에 김일성 초상이 들어가고 뒷면에는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가 도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화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 새로 나온 화폐를 보면 김일성 초상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북한에서 김일성 초상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수령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여서 그래서 아마 없애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특수화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외화와 바꾼 돈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외화와 원화를 바로 교체하는데 북한은 과도적으로 외화를 북한 돈으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외화와 바꾼 돈표라고 하는 특수화폐로 교환을 해서 썼었죠. 1979년에 조선중앙은행에서 처음 발행을 했고 88년 9월부터는 무역은행에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2002년 7일 조치 때 사라졌습니다. 외화와 바꾼 돈표가 나오기 직전에 잠깐 그 북한 원화 위에다가 오른쪽에 바꾼 돈이라고 하는 그 직인 같은 게 찍혀서 유통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 하겠죠. 외화 바꾼 돈표 교환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주의권 국가와 돈을 바꿀 때는 그 제비색, 보통 이제 보라색이라고 하죠. 보라색 돈을 바꾸고 서방권 국가일 때는 장미색이라고 해서 붉은색 돈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바꾼 돈표도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그 북한 주재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할 경우에는 외화 전용 업소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환전소에 가서 환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외화 상점이 많이 생겼어요. 75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외국인이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북한 내부에서도 외화만 있으면 외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외화 상점에 가야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TV나 뭐 가전제품 같은 쓸만한 제품들은 외화 상점에 가야 제대로 된 걸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폐 유통입니다. 북한에서 화폐 유통은 기관 기업소의 무현금 유통과 가계의 현금 유통으로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현금 유통은 기관 기업소 사이의 화폐 거래에서 일어나고
현금 유통은 주민들과 기관 기업소 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관 기업소 사이의 거래는 현금 거래나 외상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요. 반드시 무현금 결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기업소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 인출은 현금 계획 범위, 북한은 계획 경제니까 현금 계획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무현금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수표가 사용되지 않고 결제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행표, 지불 위탁서, 지불 청구서 등이 있어요. 이 행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표하고 비슷한데 북한의 경우에 행표는 특정한 목적에만 쓸 수 있고 우리의 이제 수표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는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가급적이면은 현금 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현금이 많이 풀리면은 물가를 중앙계획당국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현금을 사회에서 많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유통돼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화폐 개혁을 해서 통화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의 화폐 개혁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화폐 개혁은 모두 5번 이루어졌는데요. 47년 12월에 최초로 화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화폐 개혁만 북한에서는 화폐 개혁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4차례 그 이후에 있었던 4차례는 화폐 교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화폐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교환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폐 개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화폐 교환 때는 화폐 가격 기준이 변경되거나 화폐 교환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실상 화폐 개혁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무한정할 수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화폐 개혁은요 2009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데요. 저는 이때부터 북한이 좀 질적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화폐 개혁은 47년 12월 북조선 임시민의원회 법령 제30호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요. 일제 때 쓰던 화폐를 무력화시키고 새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보조화폐를 제외한 1원, 5원, 10원, 100원 등 4종류의 화폐를 발행했고요. 국권과 신권을 1대1로 교환을 했습니다. 기관 기업소, 소비조합 등이 보유한 현금 전액을 예금시키게 한 다음에 계층별 또는 소유 형태별로 교환의 한도에 차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액은 전부 예금으로 동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2년 뒤인 49년 5월 보조화폐를 발행하면서 49년 8월 15일부터는 이전 화폐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2차 화폐 개혁은 59년 2월 내각결정 제11호에 의해서 했는데요. 6.25 동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누중을 막고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됐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61년부터 제1차 7개년 계획이 시작되는데 이 7개년 계획에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권 지폐와 1전, 5전, 10전 3종의 주화가 발행됐고 100대 1의 비율로 교환을 했다 그래요. 처음 그래서 저는 1대 100이 아니고 100대 1인가 했는데 그때 북한 화폐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1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화폐 교환의 한도는 없었고 기관 기업소의 경우 가지고 있던 기존 화폐를 반드시 은행에 전액 입금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3차 화폐 개혁은 79년 4월에 단행됐는데요. 주민들과 기관 기업소가 보유하고 있던 유자금을 흡수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등 5종류의 지폐를 새로 발행했고 국권과 신권을 1대1로 교환했습니다. 가구당 399원의 상한액을 두었습니다. 교환에 상한액을 두었고 초과액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4차 화폐 개혁은 92년 7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죠. 당시의 배경을 보면 북한 사회 내부의 통화 흐름을 좀 파악하겠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고
주민들과 기업소들이 갖고 있으면서 유통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고정되어 있는 돈을 환수해서 산업 자금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9년 4월에 제3차 화폐개혁 이후 사용하고 있던 화폐, 예컨대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이 효과를 없애고 새로운 중앙은행 거를 유통시켰습니다. 교환할 때는 국권과 신권을 1대1로 교환을 했고요. 역시 한대역을 정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교환을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해서 동결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5차 화폐 개혁입니다. 이것은 2009년 내각결정 제423호로 단행을 했는데요. 그 임금과 그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거를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단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북한 당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단행한 것이 바로 당시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유 유통하고 있으면서 공식 경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자금들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북한의 계획 경제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시장화를 좀 차단하고 계획 경제를 복원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폐 개혁을 단행해서 일정한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장차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의 그 치적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구 화폐 교환 비율은 1대 100,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 가치를 100분의 1로 떨어뜨린 것이죠. 그다음 가구당 교환 금액은 10만 원이었고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추가로 1인당 5만 원씩 더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가분들은 1000분의 1로 환산해서 은행에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조치들이 따랐는데요. 그 시장에서 공산품이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농민시장의 경우는 쌀과 공산품은 거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 거래되고 있어서 소위 고양이 뿔 빼고 다 거래되고 있다는 게 농민시장이니까 북한 당국이 2003년 3월부터 모든 물품을 다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시장이 아니라 종합시장의 성격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농민시장이라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뒤에 다시 이 공산품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농민시장으로 환원해버린 것이죠. 물론 몇 발짝 못 가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가서는 외화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시장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이래서 농민들이 격앙해서 북한 사회에 큰 그 질적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초 화폐개혁을 시도할 때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 논리가 조금 앞섰던 것 같고요. 그 화폐개혁을 통해서 개혁 경제를 복원하고 시장화를 차단하려고 했지만 거의 무산됐습니다. 또 3대 세습의 성과로 치부하려고 했던 의도도 무산됐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공공요금은 그대로 두면서 화폐 가치만 100분의 1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100배 증가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한 선심성 정책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인민들이 갖고 있던 돈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못 쓰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탈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북한 정권은 드라큘라 레이즘이다, 흡혈 정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신고화폐 교환의 범위를 가구당 10만 원, 나중에 5만 원 추가했겠지만 이거 사실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돈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마대자루에 담아서 강에다 뿌렸다느니 별별 뒷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폐 개혁이 있고 난 뒤에 주민들의 그 불만과 원성, 민심이 워낙 흉흉해서 북한 당국이 그 긴급적인 규약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당 중앙위원회 계획재정부장 박남기를 공개 청사를 했죠. 화폐 개혁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폐 개혁에 대한 그 태영호 공사의 그 평가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고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발과 저항이 일어났다. 너도 나도 가게 문을 닫았고 시장에 상품이 사라졌다. 당시 평양시 인민위원장 양만길이 주민들 앞에 나서 사과하고 모든 상업활동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하는 전례 없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화폐 개혁할 때 북에 계셨나요? 예, 91년 2009년에는 2009년은 없었고 예, 예. 구전 했을 때 얘기는 91년. 들었죠. 2009년에 상태가 어땠는지. 뭐 얘기는 예. 어디 뭐 간간히 뭐 듣긴 그러면은 들었지만 92년에는 계셨죠. 네. 그때는 뭐 어려서 기억도 안 나겠네요. 뭐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기억 나는 것도 기억 있고. 나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 화폐 개혁을 이제 화폐 교환이죠. 화폐 교환을 이제 한다고 할 때 이미 그 당 간부들이라든가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건 직원들은 이제 이 사전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일부 돈 있는 집들 이제 장사를 한다거나 제일교포 출신이라든가 돈 가지고 있는 집들이 이제 은행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뭐 화폐 교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는 있었는데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네, 정보가 뭐 사전에 그 당 간부들이라든가 이제 당 간부들 다는 아니고 당 간부에서 이제 요직에 있는 그런 분들은 사전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은행에 하고 이제 미리 그 뭐 했다든가 그런 거 있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라디오 북한의 그 삼방송으로 알려졌던가요, 그게? 이 화폐 교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인당이 아니고 이제 한 세대에서 북한에서 화폐 개혁의 돈 액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뭐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 3,000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장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몇십만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많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폐 개혁에서 이제 그걸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뭐 강물에 던졌다기보다는 이제 뭐 화가 나가지고 길가에 그냥 뭐 뿌려 던지거나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때 보위부에서 뭐 나와가지고 뭐 그 출처를 캐던 그런 기억도 나고는 하는데 우리 집은 뭐 제일교포 출신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엔화를 이제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당시에 은행 직원이 한 분이 그런 사전 정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전에 그 엔화 가지고 원화를 이제 바꿨던 액수가 좀 다행히도 적게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구분해서 별로 이제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일부 이제 장사하던 분들이라든가 대부분 북한의 그 주민들은 당시에 이제 그 타격을 그리 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장사도 뭐 그때는 크게 하지 않을 때고 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도 뭐 적었을 때니까 당시 뭐 그 장사하던 분들이 뭐 길가에 돈 뿌려 던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2009년에는 근데 이미 타격을 좀 받았을까요? 그때는 아무래도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는 장사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 스스로가 그거 알게 되면서부터 장사를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북한 주민들도. 허 위원장님 지금 그 94년에 나오셨죠? 95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급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나오셨는데 네. 북한에 계실 때 돈의 중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으셨던 건가요? 돈이 중요성이야 다 느꼈었죠. 그때 제 월급이 한 102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다 배급표를 가지고 전문가 배급소에 가서 배급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눈뜬 사람들이 국가물자 또는 개물자를 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공업지대 사람들은 공업지대에서 유통되는 기준품들을 가지고 저 항해도 쪽에 나가서 식량을 받고 온다든가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뜬 사람들이 생활적 여유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당시 우리가 있을 때는 장사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9년에 시행된 그
화폐개혁, 화폐교환. 이로 인해서 북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체제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당시 북한 주민들은 장사가 공식화되면서 신흥부자, 신흥재벌이 등장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걸 지배하고 심지어 그때에 벌써 그 돈을 가지고 성분을 바꾸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나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입당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당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사회는 남한보다 더한 황금만능주의 사회로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에 돈 많은 사람들이 화폐 계획을 이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절대로 은행에다 저축하지 않습니다. 다 얘와 달러 또는 일본 돈 또는 중국 돈으로 바꿔서 전문가 건설을 하는데 일부 당면하게 장사에 몰두하는 사람은 전문가 돈이 우리 북한식으로 말하면 조선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다가 건설을 가면 김치 우물 파고 김치도 거기다 건사하고 그렇게 해서 몇 독씩 건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정말 아무 소용가치가 없이 물이 됐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정권에 대한 못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벌써 북한 주민들 속에서 자살하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이제 전문가 그 돈을 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박남기 비서를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물이 된 거죠. 어느 한 사람의 희생물로 그 정권이 거기서 책임을 회피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 북한의 화폐 계획은 단순히 무슨 화폐 계획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당시 장사로 인한 그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가 경제가 완전히 파괴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정권으로서는 화폐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로서는 그 화폐 계획으로 인해서 정권이 희생물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히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나 화폐에 맞춰서 생각하면 북한이 참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요. 김정일이 하는 얘기를 다 대화를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녹음의 일부를 들어보면은 막 큰 소리로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 감독이 북한에 자유를 찾아러 왔어. 북한의 자유를 찾아서 왔어. 이렇게 소리를 막 치면서 막 이렇게 파한대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자유냐 생각을 하면은 신 감독이 말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영화를 잘 못 만들었어. 그래서 자유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온 거야. 막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김정일 입장에서는 신 감독이 완전 북한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나중에 근데 그 신 감독하고 최은희 씨가 나오면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똑같은 것을 넣고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우리 남한에서 돈이라는 문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일단 질문을 좀 던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구 목사님 두 분한테 좀 질문이 있으면 좀 세 분한테 저는 해주세요. 그 돈 문제는 일찌감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별로 궁금한 건 없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태까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선전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국가가 내 사적으로 그냥 어렵사리 마련한 그 재산들을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양해도 없이 일거에 싹 박탈해 버리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북한 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 북한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정권에 대한 신뢰, 근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기만과 공포하에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은 마치 조선 말기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화폐라는 게 국가가 가진 그 발권력 이런 부분이 국가가 가진 강제력 중에 엄청난 부분이고 정상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세금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하면서 이미 세금을 받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내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가 돌아가서 후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 그 공적으로 뭔가를 내는 거다. 화폐 제도를 이용하면서. 그런데 그만큼 국가가 이제 신중하게 관리해야 그 국가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아까 화폐 개혁이라고 그 북한에서 이름 붙인 것은 사실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그 폭거적인 인플레이션을 해버린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엄청난 규모의 수탈을 해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결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돈 질서를 허물어뜨리면 그게 뭐 인류 고금의 지혜인데 그 뭐 지금 북한에서 일어났다고 보고되는 것은 조선 후기 때 일어났던 것보다 더한 규모로 폭력적으로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1000배 이상으로. 그럼 실제로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외화로 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 쌤은 엔화를 갖고 있거나 이런 그 말하자면 이제 강한 커런시, 하드 커런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경화를 갖고 있었던 경우에 이런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남들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그 북한 내에서 마치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외화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당시에는 저기 그런 입장에서 북한 사람들 그게 뭐 눈에 잘 안 들어왔고 그게 뭐 한 세상 사람들 삶에 같았어요?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전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어떻게 돼도 끄떡없었다는 거잖아요. 뭐 정책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뭐 외화는 변하지 않으니까 북한 당은 또 외화를 뭐 바라고 있는 거고 외화는 뭐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집에서 놓고 볼 때는 이제 북한 일반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뭐 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남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들처럼 보인다 그보다도 뭐 그냥 뭐 그 말하자면은 관심 받게. 그러니까 N을 쓴 사람들이나 아니면 위안을 쓰는 학교들 입장에서는 뭐 북한에서 어떤 정책을 해도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때 당시 뭐 북한에서 학교들이라는 거 뭐 중국도 뭐 개혁 개방에 뭐 한지도 얼마 안 됐을 때고 지금은 학교들이 뭐 일반 제일 교포들보다 뭐 외화부리한 사람 더 잘 산다고 그래요.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중국에서 뭐 팔리지 않은 상품들 뭐 북한에 대거지 공산품 들여가면서 이제 일년 뭐 화교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재벌 수준 정도로 지금 취급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뭐 있고 북한의 화폐교환은 어찌 보면은 사실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도 2009년도에 있었던 화폐 계획은 상당히 북한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이나 북한 정권이나. 왜냐하면 2009년도 그때는 이미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시장 경제가 북한 주민 전반을 이제 먹여 살리고 했는데 정권은 결과적으로 할 게 없었죠. 그러니까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중앙은행에 돈이 고갈되고 대신 개인들에게 돈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북한 정부로 하여금 사실 돈을 가지고 통제할 수도 없고 사상과 이념 문제 하나를 가지고 수령님에 대한 충성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게 씨가 먹히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북한 정권 유지 차원에서 2009년도에 시행한 화폐 계획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금 북한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화폐 개혁을 이제 좀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드는 의문이 또 다른 화폐 개혁이 있을지 지금 북한 경제가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주의 경제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하지 않으면 화폐 단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폐를 못 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앞으로는 이제 경험이 늘어나서 북한 원화를 갖지 않죠. 원화의 가치가 없을 뿐더러 또 지금 북한 경제가 원화 경제가 아닐 뿐더러 외화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북한에서 이 화폐 개혁은 사실 그때 당시 화폐 개혁을 하기 전에 외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 반역죄로 처벌한다는 이제 사회안전부 공문도 내다 붙고 이렇게 했지만 장사를 하면서 그 당시 외환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가진 진짜 장사꾼들은 다 그 중국 인민폐나 일본 엔화나 달러를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에 준해서 정말 거식하게 당이 하라는 대로 하던 사람들은 절제망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정책에 대해서 기피하는 어찌 보면 북한 체제를 배제하는 사람들은 살아났고 북한 체제에 그 누구보다 충성하면서 당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사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북한은 실제 자기 지지 기반을 무한정 잃게 됐고 또 정치적으로 김정은 체제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실만 보아도 북한 체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엔화를 어디다 갖다 두셨어요? 집 어디 금고 있었어요? 옛날을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일본에서 이제 그 외할머니라든가 삼촌들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방문을 오게 되면 그때 자기네 본인의 손으로 직접 이제 엔화를 준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급할 때 이제 최신국에 가게 되면 국제 전화가 일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청진, 평양, 뭐 도 소재지마다 다 있는데 이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하게 그 인편이 대부분 인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인편이 없을 때는 평양에 이제 뭐 고려은행이라든가 거기를 이제 돈이 송금되는데 그 돈을 그냥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다 주지를 않고 엔화가 이제 20만 원 보내왔다면 2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화 바꾼 돈표를 주는 거예요. 예, 그 정말 부득이할 때 그 은행으로 송금 받는데 대부분 이제 인편 아니면 직접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사실 북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 거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 북한에서 선망의 대상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우리 제일교포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엔화를 직접 가지고 또 일본 엔화를 유통시킬 수 있는 외화 상점이라는 게 별도로 일본 제일교포들과 해외 출장원들을 위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오는 물건은 정말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고급 물건들, 심지어 일본에서 이제 우리 그 속도전 국수라는 라면이라는 이런 그 일본 라면을 비롯해서 북한 주민들로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물품들이 막 그쪽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일본 제일교포들이 최상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보위부, 당간부 이건 저리 가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북한의 벌목장에 러시아 그 인력이 대량 송출되면서 거기서 나온 돈이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도마다 제소 물자 공급소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이 예하 상점 번가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에 가서는 제소 임업대표부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가정을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했는데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쓸어 나오면서 그때의 북한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하 경제에서 유통되는 돈을 바로 우리 탈북자들이 송금하는 돈으로 이 지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한 일본 그 제일교포나 그 다음에 이제 제소 임업대표부에서 나오는 그런 송금에 비할 바 못 되는 엄청난 돈이 송금되는데 이 돈은 처음에 이제 유통 방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에서 송금하게 되면 처음에는 브로커가 80% 이상을 빼앗아 갑니다.
80% 이상을. 그렇게 하고 20% 이상이 겨우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접 중국 현지에 가서 만나서 자기 가족을 만나서 보낼 때에는 그건 알준하게 이제 가는데 그게 이제 위안화를 보내는 거예요? 달러 또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보내요. 달러를 예, 보내는 달러.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돈보다도 더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장수가 작고 건사해 가지고 나가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달러를 이제 보내는데 직접적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건 고스란히 얼마 그 가운데서 이제 도강할 때 필요한 사람들 세관에 내주고 하면 적어도 60% 이상은 자기 호주머니에 지는데 송금할 경우 사실 우리 탈북자들이 대량 송금하게 된 것도 이제 브로커가 기하급수로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브로커끼리. 그러니까 이제 80%에서 50%를 떨어졌다가 50%에서 지금 30%까지 내려가 가지고 내가 100달러를 보낸다 하면은 적어도 70달러는 가지는데 요즘에는 워낙 경기가 심해서 이 또 브로커 활동이 줌줌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브로커 비용이 강화돼 가지고 뭐 40%, 50%까지도 지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이 엄청나네요. 네, 저기 탈북자 송금은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에서 내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대부분 지금 수수료 떼는 것은 북한 쪽에서 30%를 뗍니다. 30%를 떼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허광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70% 80%를 떼갔지 맨 처음에는 30%로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가령 탈북자가 100만 원을 중국 쪽에 보내면 중국 쪽에 대부분 연변 지방에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뭐 가령 연결시라고 이제 한다면 연결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가 중국 측에 있는 자기 지인이라든가 친척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중국 은행에 아니면 한국 은행으로 뭐 농협은행이나 누구 탈북자가 100만 원 들어온 거 송금이 하게 되면 북한 쪽에 앉아 있는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면 돈주죠. 그게 바로 돈주. 돈주가 이제 그 30%를 그 자리에서 떼서 그것도 제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였을 경우에 30%를 떼서 제대로 주는 거고 그 지인이나 친구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브로커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식으로 핸드폰 중국과 통화하고 한국과 통화하는 핸드폰을 빌려왔는데 돈 얼마 이제 내가 이제 집이 경성에 있는데 이제 남한에 있는 뭐 아들을 그 전화로 만나게 시켜주는데 데려오는데 돈 비행기 교통비가 얼마 들었고 이제 이런 명분을 가지고 70% 80% 떼는 거예요. 일단 무사하게 무산 들어와서 무상은 보이부로부터 안전하게 또 다시 경성으로 보내야 되니까 송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탈북자분들도 돈 버는 것도 그리고 사시는 게 참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그 송금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3만 명 중에 뭐 절반이 50만 원, 100만 원씩 보낸다면 그 대단한 거지. 그 뭐 100만 원 만약에 북한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돈이 어느 정도 가치 있습니까? 달러가 아니라 100% 위안화로 북한 쪽에서 이제 그 외화하게 되면 위안화로 주는 겁니다. 돈주가 위안화로 주는데 위안화 지금 아마 100위안이면 아마 북한 돈으로 아마 14만 15만 원 정도 될까요, 그게? 예, 그러면 14만 15만 원이면 한 달분 식량을 아마 쌀 수 있을 겁니다. 한 달분 정도? 장사 미쳐도 될 수 있겠네요. 그게 1,000달러로 이제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큰 장사는 못해도 이제 뭐 길가에 조그마한 가게 정도는 왜 북한도 그만큼 물건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로 이제 북한의 원화로 바꾼다 해도 그만큼 그 하늘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구전보다는 아마도 뭐 그래도 탈북자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당연하죠. 뭐 지금 뭐 제 교포들보다도 뭐 탈북자 가족이 있으면 뭐 집안이 먹고 살고 친척들도 먹고 살아간다는 북한의 뭐 그런 말이 나오는 정도니까 제 교포들은 옛날에 이제 다 갔고 지금 신형 세력은 이제 탈북자 가족들. 예,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그 초기에는 제일동포를 뭐 그 째포라고 해서 좀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 때문에 내심으로 굉장히 부러워했죠. 그러다가 러시아 쪽으로 이제 소련 쪽으로 임업 대표를 통해서 인력 송출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TV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선망이 되고
지금은 뭐 임업대표부에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벌목공도 별로 없고 일본도 뭐 경제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제일 동포들도 다 거덜이 났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기댈 데가 탈북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제 이렇게 주변에 보면 다른 집에는 뭐 애들이 탈북해가지고 한국 가서 돈 보내주는데 우리 집 애들은 뭐 하냐? 뭐 이렇게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죠. 한 명 정도는 봐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안에 탈북자 한 명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된다는 거를 북한 정권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 북한에서 지금 탈북자를 한 명 정도 봐주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뭐 지금 우리 일부 탈북자들 보면 두세 명, 심지어는 온 가족 통째로 이쪽에 나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이 아닌 친척들을 살기 위한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북한에서 실제 탈북자는 민족 반역자, 민족 쓰레기다 하고 이제 강연 때마다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그 탈북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을 정말 짬만 있으면 저희들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스스로 이제 뭐냐면 북한 권력과 탈북자가 어떤 그 상부상존하면서 이제 밀착돼 가지고 이제는 탈북자들이 권력의 그늘 밑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권력의 그늘 밑에서 심지어는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부를 누리는 그런 단계까지 진입해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도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게 드네요. 인도적 지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이렇게 생활이 힘들면 송금도 힘들 텐데 이렇게 보내는 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이제 통해서 이제 생업에 뭐 어느 정도 이제 힘들게 살지 않고 뭐 생활할 수 있다면 북한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북한 정권도 이제 암암리에 이제 그걸 뭐 인정하고 있는 터고. 사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에 돕도록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이제 그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리에 탈북자 가족을 지원해서 이렇게 북한에 돈이 좀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시도를 했더니요. 북한에 이렇게 현금이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한 10만 원이라도 그러면은 그걸로 마약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로 쌀 사갖고 올까 마약 사갖고 올까. 그러니까 북한 내에 그 돈이 건강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절망을 더 깊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데 이건 좀 강한 얘기일까요? 들어가면 뭐 북한은 뭐 필로폰은 이미 뭐 국내에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게 다 통용되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나오거나 해외에 나와서 팔지 않아도 북한은 이제 이미 그 마약은 이미 그 필로폰이 국내에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돈을 보내주게 되면 뭐 필로폰 싸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고 국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기본 함흥에서 나오는데 그 이를테면 그 필로폰을 이제 해가지고 그 뭐 부정적인 그것도 이제 많이 있어요. 북한에 사회적으로 필로폰에 취해가지고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어떤 뭐 필로폰 가지고 이제 북한 정권이 뭐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막 바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북한의 돈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 돈은 사실은 없어졌고 경화를 통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오늘 이제 미사일 얘기가 또 나오고 했는데 사실 김정은이 지금 요구하는 것도 이 경화예요. 돈, 외화 지금 달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그 방법이 북한 정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 뭐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핵을 만든다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에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 밥은 좀 굶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안들이
가능하다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을 인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인도 지원을 김정은 정권을 통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해외에 있는 WFP나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북한에 들어가면요 국제기구도 완벽하게 모니터링 못합니다. 북한 애들이 그냥 테러에 준하는 일을 막 아무 거리낌 없이 막 해버려요. 그래서 그 방법도 사실은 썩 좋은 방법이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국경 지역에다가 쌀을 쌓아놓고 깃발 흔들면서 가져가라 할 수도 없고 또 개성공단 앞에 갖다 놓고 가져가라 했는데도 안 가져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북한에 뭐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탈북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조금 미지수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 화폐를 얘기하면서 북한의 위조 지폐를 얘기한다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쓸 수 그게 이제 어떤 그 사조직에서 이렇게 유통시키는 게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국가 공식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예, 국가적 범죄. 그게 이제 요즘은 좀 조용한가 봐요. 그 조용할 수가 없죠. 그게 업인데. 슈퍼노트 말씀하세요. 예, 스포너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경수로 원전 건설하려고 들어갔던 우리 인력들이 북한 애들을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사면은 달러로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스름돈을 준단 말이죠. 달러의 거스름돈을 받을 때 자기들이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위조 지폐를 감식기에 넣어서 한대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주고 푼 돈을 받으면 그 푼돈 중에 그 현장에서 푼돈 중에 우리가 감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는 위조가 나온대요. 위조 아니냐면 안 바꿔준대요. 자기들이 방금 우리한테 준 건데도 위조 이미 밝혀졌는데도 한전을 안 해준답니다. 안 바꿔준대요. 달러를 위조하는 게 굉장한 기술인데 북한이 이제 소위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를 자임하면서 국가 단위에서 달러를 만들고 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사람이 북한 위조 달러 슈퍼노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시중은행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걸 감별할 수 있는지 줬더니 못해요. 거기서 그 기계에 넣어서 했는데도 그냥 진짜 화폐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 화폐는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가 본사에 가져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근데 진짜 가짜 맞습니다라고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정교합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북한의 돈 문제라는 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북한의 기본 경제, 계획 경제, 그다음에 배급 경제가 이미 끝났다. 아주 끝난 지가 오래됐다. 그리고 북한은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흡혈 경제. 그 흡혈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외화를 뽑아들여서 갈 수 있는 한때는 엔화, 일본에 있는 교포를 통해서 엔화, 한때는 미국에 있는 교포를 찾아내서 또 달러.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갖고 가는 건데요. 공식 루트를 갖고 가다가 요즘에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 가족이라는 끈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근근히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돈을 수탈해 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있고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체제가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체제를 정상이라고 말하고 이 체제가 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 체제를 우리와 함께 연방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체제를 가게 하겠다라는 이 억지가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정말로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무엇일까?
다르게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정말 진짜 경화를, 진짜 돈을 좀 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밝은 미래를 주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저희가 예, 뭐 쉽지 않지만 좀 하나씩 예, 아이디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는데 북한의 김씨 수령 체제를 없애는 겁니다. 그걸 없애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뭘 할 수 있다? 그건 망상입니다. 그리고 불법 반란 집단인 김정은 체제와 공존하고 공동 번영하겠다? 이거 위헌 아닙니까? 나는 이거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헌법도 뭐 바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씨 체제만 사라지면 북한인민들이 진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위한다면 북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든 김정은 체제에 적극 동조해서 대한민국을 반역의 길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나든 그 중에 하나만 무너나도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쉬운 길이다. 특히 우리 앞서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미국 몰래, 국제사회 몰래 북한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게 되게 되면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해도 쓸데없다. 그래서 저도 김 박사님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남조선 문재인 정권도 즉각 빨리 종식돼야 된다 하는 걸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김 박사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을 하는데 그 전에 참 바라는 거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한국 정부에서 내세우는 김정은 정권 살리기 운동 그런 거를 방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북한의 그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북한의 그 인권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되뇌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북한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서 정말 북한의 그 김 정권은 정말 무너져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남쪽을 볼 때 뭐 100년, 200년 전부터 다 잘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100년 넘어 전으로 가보면 가난했는데 그게 그 경제사를 하신 그 이용훈 교수님 따르면은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인의 한마디의 그 상징으로 통상을 드시더라고요. 소통도 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물건도 교환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선 반도에 갇혀서 엄격한 신분 질서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그 신분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거짓말이 사회 전체를 구조화해서 녹아든 사회가 조선조 후기 사회였다. 그런데 그게 일본의 군수 공업화를 통해서 더욱 군사 기지화로 치달아간 것이 북한.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는 다 파괴되고 남은 것이 핵산업밖에 남지 않은 남공갈 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걸 자기가 돈 좀 벌었다고 돈으로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는 것은 공도 동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번영을 해온 길처럼 하루빨리 북한도 열리기만 하면 한국 민족이 보여줬던 우리 남쪽의 저력처럼 세계의 강국을 더블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길을 걸어가려는 국민들의 결단이 어서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돈 문제를 다뤘는데요. 사실 성리학적인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이 한반도에서 돈에 대한 낭만적인 거부 의식이 있다. 뭐 이런 이제 평론도 있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보면은 돈보다는 다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지만 확실히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또 돈은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생명과 관련돼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수단인데요.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것은 북한 돈도 북한 돈이지만 이제 남한에도 이 돈 문제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지금 한국인들, 한국 정권이 이 돈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핵 개발을 하고 하는 그쪽에 현금을 지원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고 개성공단을 열어서 체제 유지 비용을 대주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생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남한도 북한도 이 돈이 정말 생명의 어떤 그런 생명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정도를 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한 돈 문제로 이 정도는 뭐 서론에 불과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패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경제 이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북에서 오시는 새로운 전문가가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도움이 됐는데요. 또 다음 기회에 나와주세요. 예, 오늘 우리가 북한의 화폐와 북한 돈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싱싱한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뉴 패러다임 오브 코리아 대표 맹주성입니다. 이곳은 NPK 사무실이 있는 청계천입니다. 물 흘러가는 소리가 저에게는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그러한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눈만 뜨면은 나의 어려운 시간들과 싸워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는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그러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유의 감사함과 또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NPK는 한국형 싱크탱크라는 목표 아래 NPK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모든 국민들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전하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법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강의, 강연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해 현 정권이 현행 헌법에서 자유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려는 개헌을 시도하였을 때 국민 세미나와 곳곳에서의 강연을 통해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개헌임을 알렸고 그 결과로 개헌 저지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강좌를 통해 남북회담의 문제점, 5.18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 태블릿 PC를 둘러싸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들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부터는 5주간에 걸쳐 국제인권법으로 본 한반도 법치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세 번째 NPK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외신 강독회를 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외신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NPK는 또한 작년 4월 2일 VON 뉴스를 출범시켰습니다. VON 뉴스의 VON은 Voice of NPK라는 머리 글자를 연결해 만든 것입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확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VON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를 풀어가는 시사 정담, VON 논평과 북한 뉴스, 전문 팟캐스트 동상 다몽을 제작하고 있으며 차츰 외연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고 UN 등 해외
기관과 적극적인 연대를 도모하여 먼 훗날 정부의 정책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로 성장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들이 단단한 지식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인재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운영이 절대 필요 조건임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NPK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VON 뉴스 구독 아낌없이 눌러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